혼밥생활자의 책장 2부를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나경희 기자님이 쓰신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특채 일기 프로파일러 4명의 범죄 수사 이야기 읽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자문으로 이 4분 이름도 같이 나와 있는데 아니 엄청 많이 만나셨겠어요, 진짜 책을 보니까. 네, 백승경 프로파일러는 진짜 심지어 저희 회사랑 그 경찰청 예전에 그 당시에 취재할 때 근무하셨던 경찰청 봉청이랑 코앞이잖아요. 네, 걸어서 5분 거리여가지고 정말 많이 만났어요. 거의 수십 번을 만났어요. 책에 보면 사실 4명이 주인공이긴 한데 김윤희, 백승경 두 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두 분의 캐릭터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백승경 프로파일러님은 뭔가 되게 뭔가 앞으로 막 확 나가는 그런 성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시원시원하신 김윤희님은 훨씬 더 좀 섬세하신 분인 맞아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이제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캐릭터들의 발화자의 캐릭터들도 되게 다른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그래서 고민이랄까 그쵸. 이런 것들의 포커스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이제 뒷부분에는 두 분의 이제 어떤 커리어적인 경로, 삶의 경로도 사실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좀 독자로서는 그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해요. 아니 만약에 이 작품이 정말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처럼 드라마가 돼. 캐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상 캐스팅. 누구? 갑자기. 저는 배우를 잘 몰라요. 박하나 작가님 생각 어때요? 진짜 백승경, 김윤희 이 두 분만 한번 우리가 두 분만. 가상으로 해볼까요? 좋아요. 어렵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근데 왜 자꾸만 김혜수 씨가 떠오르죠? 그쵸. 나도 김혜수 이상하게 왜 시그널 이런 것도 하시고 해가지고 자꾸만 떠오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나도 아는 여배우가 별로, 그러니까 배우 자체가 별로 없기는 하다. 슬프다. 갑자기. 그럼 그냥 좋아하는 사람으로 매칭해요. 내 취향. 근데 제가 최근에 아너라는 드라마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청아 씨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청아 님이 거기서도 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분께 한 자리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채 씨는 어때요? 정은채 씨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정은채 씨 괜찮죠? 그 강신재 역으로 나오신 분? 좋아요.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정은채 씨로 일단 하고. 그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백승경 님은 근데 조금 더 이청아 씨보다 더 강한 느낌이어야 될 것 같긴 하다. 좀 더 뭐랄까 약간 내 느낌에는 약간 조금 더 적응적인 사람이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 적응적인 사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적응적인 분. 네. 정말 근데 정말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게 이분들이 본인들도 입학식 날 이렇게 뽑히고 모였을 때 너무 말하자면 웃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윤희 선생님은 심지어 막 브릿지 머리를 하고 염색을 하고 티셔츠 반바지 입고 있어가지고 막 야단 맞고. 그러니까 그쵸. 그 평상의 경찰이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조직과는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참 이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었지만 적응하고 자리 잡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조직 입장에서도 그쵸.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쟤네들 너무 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뭐 심은경 배우님 이런 분도. 백승경. 아니요? 어떨지. 되게 좀 시원시원하신 성격. 아무런 권한도 없지만 이상형 월드컵이 되어가고 있어요. 역시 지금. 그런 거죠. 가상 캐스팅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럼요. 정말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네요. 그러면 저도 한번 한 사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건 여기 나오는 사건들 자체가 다 약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나는 사건은 그 내연녀가 청산가리를 구입해가지고 본처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그놈도 정말 너무 패고 싶었고 중간에서
근데 이제 그 시작 자체가 청산가리를 구할 수 있는지를 이 내연녀가 계속해서 이제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네. 이 관계가 너무 지속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본처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 상황을 지속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막 이 내연녀가 소주에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막 깽판을 부리려고 집에 와요. 근데 여튼 밤늦은 시간이어서 아기는 방 안에서 자고 있고 어찌됐건 이 본처로서도 이 사람 좀 어떻게 컴다운 시켜보려고 달래려는 거죠. 이제 끝까지. 아마 집 안에 들어오게 했겠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튼 살해당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살해한 사람이 막 끝까지 잡아떼고 완전 맞아요. 막 자해까지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막 이러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보다 보면 진짜 이것이 뭐 그알이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선택한 사건은 그건 아니고 제목은 21년 만에 잡힌 범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좀 드물게 총이 사용되고요. 사건 자체는 2001년에 발생하는데 여튼 크게는 두 사건이거든요. 2001년에 발생하는 두 사건인데 둘 다 경찰의 총을 빼앗아서 현금 수송 차량을 공격해서 은행에 이제 돈을 탈취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범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튼 이 사건 자체는 계속 미제가 돼가지고 세상사에서는 잊혀졌지만 경찰이 사실 피해자이기도 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은 경찰들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잊지 않았고 2015년 어떤 불법 오락실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DNA를 수거를 했고 마침내 2022년 21년 만에 진짜 이 범인 누군지를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게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이 곧 범죄 기록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아주 학교 때부터 두 사람이 붙어 다니면서 콤비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빨이 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단계도 하고 막 말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막 끝없이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동시에 굉장히 이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누구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려들어서 사건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고 반면 이정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약간 내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뭐랄까 차에 온갖 범죄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되게 성향이 다른 두 친구가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앞서서는 이제 막 이 프로파일러 일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들도 현장 안에서 그러니까 해야 됐던 되게 중요한 일이 경찰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그렇죠. 이들의 되게 중요한 미션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니들이 누군데 갑자기 원래 수사라는 건 발로 뛰어서 하는 건데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뭐 데이터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이제 경찰 조직 안에서 그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가지고 이 조직 안에서 우리도 당신들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를 끊임없이 이제 증명하는 되게 자충우돌의 시간을 겪는데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들이 보여주는 모습, 이 두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대하는 방식 같은 걸 보면서 이분들이 어느덧 이만큼 성장하셨구나. 프로파일러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기술자이자 프로로서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는데요. 예컨대 이승만 같은 경우에 이빨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뭐 말하는 거 좋아해. 근데 꼭 이 범죄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맞아요. 중요한 걸 물어보면 환장하죠. 자꾸 딴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말을 많이 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이 됐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서 화장실 가서 사람이 딱 생각을 정리하고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왜 여기까지 얘기했지? 딱 와서 갑자기 다시 다른 제로셋이 된 거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인물이었겠죠. 근데 이제 딱 이 상황에서 백승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승경 프로파일러가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밀당을 해야죠. 범죄 현장에 가까워지면 이미 녹음된 테이프를 트는 것처럼 정형적인 진술만 하거든요. 그런 진술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멀어져야죠. 멀어져서 다른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이 링에 올라선 백승경은 얼핏 범죄 자체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골라 던졌다. 아웃복서였다. 학창 시절에는 어땠어요? 힘 좀 썼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아주 지금 이 범죄와 상관없는 먼 시기의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반해서 뭐 정학이 괴롭히는 놈 내가 팼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프로파일러들이 계속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는 이런 부분도 재밌었어요. 자잘한 질문을 계속 이제 백승경이 날리면서도 선을 넘지 않았다. 상대의 감정에는 동조해주되 그 감정으로 인한 행위에는 동조하지 않는 게 프로파일러의 원칙이었다. 그러면서 막 이승만이 자기가 다단계 했을 때 친구놈들이 내가 이상한 짓 하는 줄 알았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그놈들이 친구라는 놈들이 말도 안 해줬다. 라고 하면 이제 백승경이 근데 그거는 이제 이승만 씨였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친구들은 이승만 씨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승만이 되게 백승경 프로파일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해안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무조건으로 동조해주면 아첨꾼으로 보이잖아요. 나한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라포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막 계속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들락달락 하다가 면담이 길어지고 이 정말 백승경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 이 기회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이승만이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말수는 더 많아졌는데 물을 덜 마셨다. 눈썰미가 좋은 백승경은 이승만의 입술이 부르트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면담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약간 눈앞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이승만이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저도 되게 이들의 면담의 기술, 면담의 장면 같은 것들에 저도 되게 빠져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승만이 뭔가 또 막 실컷 얘기하다가 백승경 프로파일러가 밀당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제가 피곤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저기 내가 더 할 말이 있는데 사실은 막 이래. 그래서 백승경님이 나는 뭐 그런 수상한 아니다. 나한테 자백해봤자 의미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딱 선을 긋고 이 사람이 이승만이 딱 구분하는 거예요. 수사관하고 프로파일러 다르구나.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바로 성공한 프로파일러의 면담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프로파일러 되어가기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 전반에서도 계속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 내려주시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은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을 접하는 프로파일러들의 되게 이 경험들이 농숙해가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프로파일러는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수사관과 다르게 이런 특징이구나. 나경희 기자님에게도 되게 와닿는 어떤 문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프로파일 다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 권일용 씨 이렇게 알지만 근데 정작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라고 하면은 뭐 범인 잡아주는 사람이지 뭐 약간 선무당처럼 약간 셜록 홈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딱 앉아가지고 범죄 현장도 안 보고 이렇게 뭐 몇 번 하고 막 눈썹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애는 이러니까 아니고 애겠구나. 내 이놈 잡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분들도 정말 현장에 많이 가고 면담을 정말 많이 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경찰관들과도 이제 라포를 쌓고 이제 업무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막 선무당처럼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진짜 이 사람 직업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이분들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20년을 했는데 경찰 조직 안에서조차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나설 만큼의 일이라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하거나 정말 범행이 정말 끔찍하거나 피해가 크거나 아니면 연쇄 범죄 그런 말을 해요. 현장에 갔는데 경찰들이 다 옹기종기 서서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사건인 거예요. 왜냐면 뭐가 증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걸 찾아 다 나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정말 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내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담을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일반 경찰관들도 이 사람들이 정확히 뭐 하지라는 거를 그냥 뭐 예능이나 뭐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정말 근데 그건 정말 극적인 이야기고 극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그러니까 오리발 같은 모든 과정 오리발이 열심히 수면 아래서 헤엄치는 근데 그런 게 정말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그런 게 다 무시가 되고 정말 우아하게 갑자기 범인은 쟤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당신 나와 나경이 기자와 인터뷰에 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걸 좀 최대한 살리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20년의 역사가 됐다라고 말했는데 처음에 이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더 많이 양성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안에서 말하자면 경찰들로 이런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익힐 수 있어야 되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백승경 프로파일러님이 그냥 형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경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러니까 아직 약간 뭐 초범이거나 아직 살인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조금만 어긋나면 거기까지 가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감들을 서로 익히는 것들, 공유하는 것들, 그렇죠. 세미나를 열고 공부하는 것들 사실 거기까지를 미래를 그리면서 이 프로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더 많은 대중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드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전 프로파일러님의 또 아까 특징을 조금 얘기했지만 그분 이야기에서 좀 저는 한편으로는 이 악의 마음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니까 자신이 다치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피해자, 가해자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해자도 이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 깊이 그 안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프로파일러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흐려지는 선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직업이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범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건 지도에나 그어져 있는 국경을 두 발로 직접 건너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는 국경 너머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되돌아오려면 출발지를 잊지 말아야 했다.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수첩과 펜 하나만 쥐고 온통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라고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와닿았던 게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그 권일용 씨 역할을 했던 이제 그 김남길 씨가 막 그 범죄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가 느낀 이야기, 어떤 쾌감을 느꼈고 왜 내가 계속 이것을 하는지 그게 나를 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상 안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강간하는 게 상식인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힌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라는 표현이 되게 좀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여기 다른 이제 사실 챕터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130쪽에서 이제 최대호 프로파일러가 접촉을 하면 묻는다. 이런 과학수사의 출발 명제입니다. 대명제다인데 이게 사람 마음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앞에도 나왔듯이 내가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언가가 이 사람을 추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알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필연적으로 이해라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진짜 내 정신적으로도 이제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고 약간 죄책감 혹은 뭐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막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아마 모든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직업으로서 회의감까지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마 모든 프로파일러들이 그 벼랑까지 가봤을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기도 맞아. 했고 그리고 사실 나경희 기자님도 이 글을 쓰면서 어쨌든 되게 그 악의 심연을 되게 가까이에서 막 볼 수밖에 없는 사실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이 되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급적이면 밤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글을 쓰면 어쨌든 계속 이거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은 밤에 아무튼 꿈도 꾸고 사람이 그럴 어쩔 것 수 같아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되게 이제 기괴한 방식으로 안 그래도 끔찍한 사건인데 그게 꿈에서는 얼마나 더 난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있을 때 좀 하려고 했고 그리고 약간 뭔가 나만의 미신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항상 이제 끝나면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다 이렇게 책상 아랫면을 보도록 지나가다가 보면 기분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우연히 눈에 띄거나 이러면 이렇게 뒤집어 놔서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또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은 또 혹시라도 펼쳐놨다가 보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막 사건 현장 사진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기자 일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팀에 있으면은 뭐 되게 많은 사건 현장을 보게 되고 좋지 않은 끔찍한 현장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나는 전달을 하는 거야. 전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건 안 되지. 아니면 뭔가 한 사건의 현상을 이해하게 하면은 그걸로 된 거 아닌가라는 저의 나름의 작은 보람이면 보람이고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일인 것 정말 같아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에필로그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둔감해지면서도 둔감해지면 안 된다. 맞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김영균 그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 김영균 씨가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에 사망한 사건이어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때 사회 초년생이고 그냥 대학을 막 졸업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볼 일이 없잖아요. 장례식도 거의 처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것도 처음인데 자식이 그렇게 끔찍하게 잃은 심지어 진짜 외동아들이었거든요. 뒤늦게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아들이 험하게 가버렸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이제 그분들도 되게 이제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아들을 하나 보면서 사셨던 분인데 그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막 눈물 나고 그분이 우시면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울면 나도 눈물 나고. 근데 그게 그때 거의 장례식장에 살았는데 그렇게 한 2주 있으니까 어머님 우셔도 저도 이제 안 울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또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님이 우시네 왜 우시지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이번에 또 왜 우시지 누가 왔지 뭐 때문에 우시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둔감하면서도 둔감해지면 안 되는 그 경계에 있는 작업을 해야 돼서 프로파일러 분들도 많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못할 짓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게요. 주짓수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런 게 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화이팅. 네. 프로파일러 화이팅. 네, 사건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프로파일러의 어떤 존재 이유랄까요? 그리고 또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뭔가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고 막 요새 TV에도 프로파일러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경찰 조직에서 막 되게 많이 밀어주고 그러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꽤나 여전히 척박한 환경인 것 같았고요. 네.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찰청의 범죄 분석 요원은
74명 있고 이 중에서 여전히 프로파일러로 활동하시는 분은 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전국에 30분 정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적은 거죠. 그쵸. 시도 경찰청에 이제 다 이게 파견이 아니고 이제 흩어져서 근무하는 생각하면은 한 청에 뭐 한두 분 정도, 서울청 정도는 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짜 한두 분이서 네. 근무를 하시는 거죠. 여전히 20년이 지났지만 외롭고 고독하게 그러게요. 근무를 그리고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사건에 이제 갔다가 이렇게 범죄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범죄 분석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재판에 인정받기 시작한 게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맞아요. 충남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 재판에서부터다. 음. 그래서 오잉? 11년이 지난 후에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재판에서 그러니까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정말 자료로서만 쌓여져 있었던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파일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 부분 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춘재가 자기가 진범이다라고 하고 이제 스스로 자백을 하는 일이 2020년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 이춘재의 자백이 당시에 어찌됐건 누명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행 때문에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누명을 벗기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춘재가 자백을 한 게. 근데 이 이춘재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9명이 9차례에 걸쳐서 이춘재를 만나고 설득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표창원 씨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프로파일러의 존재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일들을 진짜 했구나 하는 그쵸. 사람이구나. 근데 정말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들이 프로파일러들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이춘재 사건에서도 물론 증거 없이도 이 사람 윤석열 씨가 이제 그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재판이 끝났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그 피해자 그 유가족들과 윤석열 씨는 진범으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못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일을 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직접 사과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미안해 막 한마디 듣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역할을 이제 프로파일러가 해준 거죠. 너가 말을 해야 된다. 너가 너 입으로 스스로 너가 진범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득을 해서 그 말을 끌어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뭐 별말 아니에요.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5글자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글자를 2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분은 여전히 좀 찝찝한 상태로 물론 내가 아니라고 누명을 벗었지만 제가 정말 인정을 하는 걸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의문과 원망을 가지고 사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매듭을 지어주신 거죠. 사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특히 범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물론 또 그들도 인간이지만 이런 마음을 설득한다는 게 정말이지 쉽지 않을 거라고 가장 어려운 일이죠. 사실. 생각이 들고 사실 정말 뭐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 면담하기 싫은데요 프로파일러랑? 그쵸. 그럼 또 못하는 못해요. 거고. 네. 내가 왜 굳이 너가 듣고 싶은 말 해줘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써야 돼? 이러면?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사관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는 그냥 너 나와 이러면 나와서 할 수 있지만 프로파일러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서도 써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근데 드라마 보면 다 그냥 쉽게 나와가지고 수수수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도 어렵고 나와서 이 과정에 동의한다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 사인을 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고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아시게 되는 분들 이게 강제가 아니었다고? 프로파일러 만나는 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수면 아래서 하는 이분들이 하는 그 오리에 힘없는 이 물길 발길과 같은 건데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 그런 게 정말 좀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런 잔인한 연쇄살인이 없어졌으니 뭐 과학 수사라는 것을 별로. 굳이 막 이제 다 CCTV 있고 블랙박스 있어서 다 잡는 거 아닌가 범인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강력 범죄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그쵸.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 온라인에 있는 사이코패스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더 넓게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이런 것들 다 심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사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신촌 뭐 대학생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사실 그 기존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발산이 되는 형태의 사건이었고 진짜 뭐 N번방, 박사방 그런 형태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말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쇄 범죄가 불가능한 시대인데 연쇄 살인 줄어드는 대신에 대량 살인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금방 잡힐 거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해치고 잡히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라면서 이제 그 한창 2023년 이때 이제 뭐 칼부림 사건이 되게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뭐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사건들인데 그런 식으로 범죄는 계속 이제 얼굴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백승경 프로파일러는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잘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그때 이제 억눌려 있던 어떤 뭔가 공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는 방식 그런 새로운 방식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이제 얘기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프로파일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걸 막는 거 그리고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튼 그 피해자 혹은 유가족을 위해서 정말 진범이 잡히는 거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나 절박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뭐랄까요 정말 많은 자원이 좀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강하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혹시 덧붙이고 싶은 어떤 미래의 프로파일링은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작가님 의견 있으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충격받는 범죄자들 뭐 조주빈도 그렇고 뭐 얼추 뭐 정남규도 그렇고 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막았을까라는 점을 역산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좀 이를테면 학교에서 뭐 폭력당하는 애들 근데 말을 못해 그런 친구들을 좀 찾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범죄자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꼭 인생이 그렇게 추락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를 좀 하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파일링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런 심리적인 이런 뭐 면담 기법이라던가 어떤 캐치하는 거 형사들도 이게 취조를 하다가 아니면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쓰다가 하고 딱 촉이 오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좀 경찰 안에서도 좀 트레이닝을 좀 넓게 폭넓게 하고 그래서 백승경 프로파일러 그런 말을 아마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전 형사의 프로파일러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좀 형사가 그런 촉을 가지고 그리고 캐치하고 파악하고 하는 거를 좀 그런 능력과 기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좀 능숙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그게 미래의 프로파일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건을 그렇게 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쓸 수 있으려면 또 경찰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사건 개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일선 경찰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예전에는 뭐 그냥 가정폭력 이런 게 정말 집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젠더 폭력 문제이기도 하고 더 큰 어떤 관계성 범죄의 어떤 징조 같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 안에서도 이 조직 안에서도 감수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익혀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더 많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네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작가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가님은 성악설과 성선설 중 무엇을 믿으시는지. 이 책의 후반부에 그쵸. 그 네, 나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는지를. 그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비겁하네.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성무성악설처럼.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능이 달라요. 아니, 재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난 사람에서도 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정말 신문에 나온 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스스로가 혐오하는 지점이 있었을 거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비틀린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그래도 그나마 적었던 사람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말 좀 악이 좀 크게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쟤는 진짜 좀 나쁘다 못됐다 이런 애들이 있대요. 보면은 그냥 이제 꼭 뭐 가정 환경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쟤는 좀 어리네요. 너 참 좀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교육자로서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재능이구나 저런 것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오 믹스처럼 어떤 일정한 포션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뭐 악이 60%와 40% 빚어진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게 환경에 하면은 이게 이 포션이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착한 애들인데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 그럼 진짜 착한 백으로 삶을 끝낼 거고 근데 정말 악이 한 80으로 태어난 애인데 정말 이제 환경도 안 좋았어. 그러면 정말 악이 100인 정남규처럼 그런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겠죠. 정말 비겁하게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때 그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김윤희 전 프로파일러님은 본인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다를 것 같아요. 뭐 정답은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견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나경희 기자님이 쓰신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읽어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어떤 직업인으로서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노고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왔던 일들에 대한 좀 감사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계속해서 몸에 악을 묻히는 악의 흔적을 묻히는 일들을 어둠 속에서 계속 해왔었구나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좀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여러 가지 잔인하고 좀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빛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때문에 저도 조금 마음이 약간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던 책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이 되게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술술 익혔고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 가끔씩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제가 약간의 이제 자부심 혼밥에 오는 분 작가님들 그리고 혼밥에서 소개한 책들은 참 좋은 책들이다. 좋은 작가님들이다. 이런 생각들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정말 이런 책을 써주셔서 참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나오고 작가님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책의 마지막 쪽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챕터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던 때예요.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뭐 사형제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면서 작가님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 착한지 악한지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변화의 가능성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게 궁금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팔자 보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작은 뭔가를 찾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런 프로파일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범죄자들의 어떤 심리를 추적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 더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다는 것. 그런 정말 작은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되게 세상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해하듯이 악도 이해해야 이게 정말 그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 책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밥생활자의 청취자분들께서도 악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하시는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작가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빨리 조금 방송을 집에 가고 끝내고 싶어. 아니요. 피곤해. 네, 뭐 제 책이라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범죄가 너무 이상한 범죄들도 많고 요즘 그런데 왜 저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안 나오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뭐 북토크나 또 이런 행사들이 또 있을 때 저희들도 독자분들도 이제 관심 갖고 또 참가해서 직접 얘기도 듣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네. 안녕이라고 인사를 할까요? 좋아요. 네, 그럼 안녕. 안녕.